뉴진수.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정의 근간은 바로 우리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바로 이 헌법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지내셨던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헌법과 관련된 쟁점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죠. 이게 어떤 절차입니까? 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네. 본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나 쟁점, 네. 증거 등을 함께 정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준비 기일이 이제 첫 번째 열렸는데 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뒤늦게 선임서를 제출하고 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내달 1월 3일 날 준비기를 한 번 더 갖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재판소에서는 이제 뭐 1월 3일 날 준비기를 한 번만 더 하고 네. 바로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재판으로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1월 3일 날 한 번 더 연다 이거죠. 자, 오늘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 측이 좀 이렇게 잘 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또 헌재가 딱 지정한 날에 또 다 나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우선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어떤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네.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하면서 좀 재판에 좀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대통령은 담화문 통해서 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으로 이렇게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수사에도 불응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이제 준비 기일조차도 나오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바로 정식 구두 변론 절차로 나아가 버리면 대통령이 지연하려던 목적보다는 오히려 더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판단까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나와서 기일을 한 번 더 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기일을 그래도 한 기일 더 연장을 한 셈이니까 네. 대통령 측은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이번에 바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그 여부부터 따지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걸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측이 탄핵 네. 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곤 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네. 그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 외에는 달리 주장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예. 통치행위다라는 그 주장 말고는. 그렇습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에서도 배제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주장의 당부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지만 재판관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그 내란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 행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치 행위론이라고 하더라도 법치국가, 입헌국가에서는 헌법의 틀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다음에 국회를 점거 폐쇄하려고 했던 시도,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서버를 무슨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 네. 이런 객관적인 사항, 지금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구속영장 범죄에 나와 있는 누구를 체포하라, 감금하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지금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실체적 절차적 권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적법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게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그 탄핵 사유는 충분히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까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 측이 실제 변론이 들어갔을 때 여러 주장을 하겠지만 재판관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론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너무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뚜렷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또 1월 3일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 1월 3일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다. 뭐 1월 3일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담화문에서도 네.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본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네.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본인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뭐 새로운 더 주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재판관들 앞에서 보여주고 또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짐으로써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합리화 네. 내지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출정해서 그런 변론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자, 재판 절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왜 사실 질문을 드렸냐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뭐 대단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객관성을 상실할 그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리 법률 전문가도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예. 법률 전문가가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자, 탄핵 심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인용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아까 말씀으로는 이건 상당히 명확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가장 관건이 되는 쟁점 한두 가지만 1번, 2번 말씀하시는 뭐 쟁점이라기보다 어떤 포인트 1번, 2번 어떤 겁니까? 1번은 뭐 위헌적 네.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네. 그다음에 국회 점거 폐쇄 시도겠죠. 그다음에는 결국 국회 점거 폐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점거가 네. 결국은 형법상의 내란 범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이 네.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일부분은 또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6인 체제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뭐 3인을 더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고. 근데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헌재는 계속 논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제 6인 체제다 보니까 네. 이제 재판을 멈추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해놓고 네. 이제는 이제 심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마 근시일 내에 재판관이 충원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를 먼저 하다가 충원되는 재판관들과 함께 같이 결정을 하면 법 취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네. 지금 6인 체제에서 더 이상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고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되다가 종결이 됐다. 네. 결론 종결이 되면 재판부로서는 무한정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재판부가 6인 체제 하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고 네.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건 결국은 나중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 혼란이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가장 법의 취지에 맞고 이상적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제 큰 뉴스가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자, 그 내용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한덕수 전이 됐네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죠. 이분이 이제 뭐 탄핵 소추된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인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야가 합의해 달라.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뭐 3명을 뽑는데 2명을 그냥 민주당이 하고 그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는 한덕수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임명하면서 합의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인 경우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덕수 전 대행의 어떤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전 대행의 그런 주장은 네. 헌법적인 법적인 주장은 아니고 네.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이다. 정치적인 라고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국회는 합의체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국회 내부에서 이제 여야든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의사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국회 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라는 헌법상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 사안은 이제 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 그 국회의사에 따라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건 어떤 표결이건 그렇습니다. 예. 국회라는 곳이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만 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해서 그 결정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뭐 물론 국회 내에서의 여당이 합의가 안 된 그 국회 재판관 선출에 대해서 뭐 네.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 이미 국회 합의체 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네. 다시 국회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권한 직무 범위에 들면은 네.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판관 임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대행으로서 각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재판관만큼은 임명을 했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런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약간 다른 각도에서 그 비슷한 질문을 한 2개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헌법 제 111조 2항과 3항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명권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뽑아온 사람을 그냥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대통령은 직접 3명을 뽑고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돼 있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 선출목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은 네.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실질적 임명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차후의 임명 절차, 즉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형식적인 임명 권한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권한 대행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도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 대행이 그거를 임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건 예. 적극적 권한 행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정말 소극적 권한 행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서 관계없이 학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덕수 전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는 정말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 좀 국정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조금 더 좀 더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다라고 네. 봅니다. 예. 자, 우리가 6인 체제나 9인 체제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이제 정략적으로 이 부분이 좀 다뤄졌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 소추해 놓고 6명 체제 유지시킨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다른 상황에서의 그 발언을 가지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국민들론에도 다 정략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뭐 과거를 따지기보다는 구인 체제로 복원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게 우리 헌법이 네. 규정하고 있는 바고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더 네. 정당성과 신뢰성을 더 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또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추가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는데도 뽑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비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도저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죠. 심리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뽑아야 된다. 이런 정략적인 어떤 것보다는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계엄령, 계엄 포고령이죠. 제출할 걸 요구했습니다. 자, 뭐 김영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해당 포고령 가운데 통행금지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했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 변호사님,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삭제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뭘로 보세요? 글쎄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네네.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조각조각된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어떤 뭐 발표 내용을 보면 뭐 대통령의 담화 내용,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즉 이번 계엄 선포가 이제 통치행위다. 그리고 계엄 선포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네. 본인이 국방장관으로서 건의를 했고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에 들어갈 내용을 대통령한테 올렸더니 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하지 말라. 그런 점에서 뭐 통행금지에 대해서 넣었더니 그 부분을 빼라. 그런 취지였나요? 했다는 것인데요. 네. 뭐 그거 하나만 갖고 뭐 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또. 뭐 지금 예.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면 네. 과거 신군부가 계엄 선포를 할 때 내용과 거의 순서나 뭐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실제 뭐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포고령 내용만으로도 위헌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변호사님, 탄핵 심판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탄핵 심판은 반드시 구두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준비 절차 기일이 이제 오늘 있었고요. 이제 네네. 1월 3일 날 준비 절차 기일이 두 번째인데 네. 1월 3일 준비 절차 기일이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일주일에 2번 네. 또는 일주일에 3번씩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회 변론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17회까지 변론 절차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왜요?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상당히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그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아야 구두 변론 절차는 10회 많아야 10회 정도. 많아야 10회. 예, 많아야 10회고 아마 그보다는 더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 1월 내에 변론 절차는 어느 정도 종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이제 네네. 대통령 측에서도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증인이 몇 명이나 이제 채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의 변론을 하면은 약 3주면은 뭐 거의 한 10번 가까운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증거 조사는 어느 정도 다 끝난다. 그러고 나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재판관들이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네.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약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2월 중순 전에는 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는 2월 중순 정도에는 네. 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된 다음에 자, 권한쟁의 심판 냈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도 이제 보도로만 봤는데요. 네. 이제 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소추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해야 될 사람은 네.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결 종족수가 뭐 200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은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총리는 네네.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입니다. 근데 지금 심의권이나 표결권이 침해되려면 네. 심의 절차에 참여를 못했거나 표결 절차에 참여를 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탄핵소추안 가결하는 데 있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네.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혹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실제로 그런지 그 한덕수 전 대행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처리가 이게 대통령 심판보다 우선한다, 먼저 해야 된다. 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 대통령 본 그 심판이 조금 차질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의결 정족수 문제라든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가장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심판,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이제 의결된 부분이 권한 침해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권한 침해 여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한 것의 당부를 먼저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네. 봅니다. 별개의 거다. 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역임하신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